네, 미래연구자 박성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박성원 미래예측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제가 예전에 썼던 칼럼 또 연구원에서 펴냈던 보고서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미래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총 6편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미래를 손쉽게 또 효과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실 텐데, 근데 되게 이상하죠. 미래 공부, 미래학 이런 것들은 좀 낯설 텐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미래학 공부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근데 과거와 현재는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역사학을 통해서 과거를 공부를 하기도 하고, 다른 학문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공부들을 하는데, 근데 왜 미래를 공부를 한 적이 없을까? 여기 계시는 분들,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과거에 초중등, 고등학교, 대학교 때 미래학 공부를 하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미래라는 시제가 분명히 있는데 미래에 어떻게 올지, 어떤 기회가 올지, 또 어떤 위협이 다가올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좀 이상합니다. 근데 사실 미래학은 상당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래를 끊임없이 예측하면서 삽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게다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미리 앞서서 예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남이 원하는 미래에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미래에 어렵게 적응하거나 어렵게 생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를 공부를 해야 될까? 미래학, 미래 공부하면은 엄청난 무슨 컴퓨터를 돌리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엄청난 수식을 써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사에서 주역의 대가 어떤 선생님을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어요. 주역이라고 하면 동양에서 꼽는 변화에 관한 책입니다. 또 주역을 영어로 번역하면 The Book of Change예요. 변화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학은 변화에 관련된 연구예요. 어떤 변화가 올 것이고 어떤 변화는 지속될 것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동양이 서양보다 미래 연구에 앞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역의 대가라는 분이 연세가 91살이세요. 91세. 그런데도 여전히 왕성하게 주역을 강의하시고 공부하시는데, 그 주역의 대가인 그 선생님을 인터뷰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역을 알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 선생님의 답변이 제 예상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뭐라 그러셨냐면, 주역은 미래 예측인데 그런데 미래를 알수록 걱정도 많아진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는 주역을 안 가르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미래를 알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왜 미래를 알면 걱정만 들지? 걱정만 드니까 차라리 너희들은 배우지 마라.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주역을 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3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미래를 알면 걱정이 생긴다라는 말씀 자체가 미래를 안다라는 가정인데,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니까 자꾸 걱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래라는 거는 벌어질지 벌어지지 않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다 가능성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어떤 미래 사건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걱정을 할 수도 있고 걱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 말씀으로는 걱정이 든다고 하니
미래를 안다라고 확신을 하는 건 아닐까. 미래학에서는 미래를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알 수 없음의 대상은 확실히 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미래는 열린 시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히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어떤 사건이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도 있겠죠. 그 사건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면. 근데 만약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다면, 근데 그 사건이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아마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는 되게 지옥 같을 거예요. 미래를 연구하는 이유는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이지 틀림없는 미래를 맞이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현재까지 어떤 기술이나 지식으로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죠.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미래를 알면 걱정거리가 는다는 말은 마치 저희가 프로그램화된 로봇처럼 살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처럼 들려요. 부엌에 물컵을 가지러 갈 때도 우리가 예측한 대로 행동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예측을 하지 말아라, 주역을 공부하면은 미래를 걱정거리만 생기니까 차라리 모르게 낫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미래를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좋다, 또 마치 생각 없이 살아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려서 저는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경우에 미래를 다양하게 예측하는 사람일수록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참 재미있죠. 제가 시민들하고 많은 미래 예측 워크숍들을 개최를 하는데요. 시민들이 이 미래를 예측하고 다양한 미래를 구상할 때마다 오히려 걱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오히려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지, 미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래를 보려고 할수록 훨씬 더 긍정적이 된다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경영학을 가리키시는 로백이라는 분하고 쿰이라는 그 두 학자가 최근에 낸 논문인데요. 이분들이 미래지향적 기업은 성과가 어떨까? 이런 연구를 하신 논문이 최근에 좋은 저널에 발표가 됐어요. 이분들이 뭘 했냐면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네 가지로 기업을 분리를 했습니다. 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자료 화면에서도 나오듯이 비질런트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영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기업,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늦추지 않는 기업이라는 거는 어떤 다양한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그 미래가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또 어떤 거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도록 늘 경계하는 기업인 거예요. 이 비질런트적 특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수익률과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에서 다른 비교 대조군 기업들보다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추적을 한 겁니다. 근데 연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렇게 그 미래를 준비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기업의 63%의 기업이 시가총액 수익률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였고요. 또 아까 그 비질런트 그룹 중에 67%의 기업이 시가총액 성장률 면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고 또 혹은 걱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또 미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부정적이 되다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미래를 맞이하려고 하는 이 태도나 감정이 생긴다. 또 실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면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기업일수록 실적도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미래 예측, 또 미래 공부를 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1편의 주제를 소개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오늘 제 1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당신의 일자리와 기업은 조만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다소 부정적이고 듣기에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KPMG에서 내놓은 그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S&P 500 지수라는 게 있어요. S&P 500은 미국에서 내놓은 그 지수인데 대표적인 대기업들 500개를 모아놓은 그 인덱스입니다. 근데 1937년에 보면 이 S&P 500 지수에 머무는 기업들이 75년 동안 S&P 500 지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인데 2011년에는 이게 확 줄어듭니다. 15년으로. 2011년에는 대기업이 대략 한 11년 정도를 유지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든지 아니면 S&P 500 지수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근데 2025년에는 5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한 7, 8년쯤 뒤에는 대기업에서 머물 수 있는 어떤 한 기업이 대기업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2045년으로 미래를 확장해 보면 포춘 선정 500대 기업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가장 우량한 그 기업들을 모아놓은 포춘 선정 500대 기업 중에서 70%가 현재 들어보지 못한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45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어떤 기업이 중요한지 또 혹은 그 큰지 이렇게 아시죠?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2045년에는 70% 이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자리나 기업이 조만간 사라질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1983년부터 2013년까지 일자리의 증감 추세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듯이 루틴한 일들은 사실 지난 83년부터 최근까지 일자리 수가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틴하다는 건 뭐냐면 반복적인 일들. 네. 예를 들면 비서라든지 사서라든지 아니면 은행원 혹은 공장 노동자 반복적으로 일하는 일자리들은 지난 한 5, 60년 동안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장의 자동화가 그런 것들을 대체했던 거죠. 근데 지난 한 4,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래도 증가한 일자리들은 뭐냐면 비반복적인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의사나 엔지니어 혹은 청소부나 헬스 트레이너. 청소부들은 굉장히 비반복적인 일로 저희가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의 환경이 균일하지 않거든요. 헬스 트레이너도 누가 헬스 트레이너를 받으러 올지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어떤 프로그램화해서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의사나 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비반복적인 일들은 지난 4, 50년간 일자리가 쭉 증가를 해서 그 일자리를 가지면은 직업의 안정성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이 일자리들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자리 연구를 제일 많이 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30년 그러니까 10년 뒤에 국내 400개 기업의 직업이 요구하는 역량 중에 85%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선택적 집중력이라든지 신체적 강인함이라든지 또 혹은 유연성, 균형감, 또 시력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들은 대체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변화의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가 볼까? 재밌는 영화를 한 편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영화는 뭐냐면 1960년대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나사에서 활약한 흑인 여성 3명에 대한 얘기. 우리나라에서는 히든 피규어스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됐는데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직업, 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1960년대에 그 나사에 있는 흑인 여성들도 똑같이 경험을 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볼
만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그 나사에서 1960년대에 어느 날 IBM, 컴퓨터의 대명사죠. IBM 7080이라는 거대한 컴퓨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전에 달나라에 로켓을 쏴 올려서 인간이 도착하겠다라는 그 거대한 대담한 계획에는 여러 명의 수학자들, 공학자들이 나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계산들은 사실 이 흑인 여성들 계산원들이 이 전자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계산원들의 리더인 도로시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그 도로시가 가만히 보니까 저 IBM 컴퓨터가 들어오면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동료들 모두 직업을 잃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IBM 7080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심하던 차에 IBM 7080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 뭐 책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서관에 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 나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컴퓨터는 들여왔는데 그 컴퓨터를 정작 작동시킬 수 있는 백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 백인들도 우왕좌왕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그래서 그 컴퓨터는 들어왔지만 그 컴퓨터를 정작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이미 도로시하고 그 친구들은 공부를 해서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거죠. 그 나사의 국장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한 가지 훌륭한 거는 나사의 그 국장이 그 흑인들을 그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는 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혁신적인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 당시에 흑인들을 차별하고 흑인 저항을 했던 그런 아주 그 엄혹한 시절에 그것도 최첨단의 기술들을 다루는 나사에서 흑인 여성들에게 최첨단 컴퓨터를 맡길 수 있었을까 하는 거는 그 당시 나사가 갖고 있었던 대담한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어떻게 하면 저 달나라에 가게 할까 하는 이 대담한 목표 아래에 인종 같은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나사의 비전이 굉장히 훌륭했던 거죠. 그 훌륭한 비전 하에서 그 여성들은 착실히 실력을 쌓았고 쌓은 실력들을 나사의 국장이 알아봐주고 결국은 백인들이 아니라 그 흑인 여성들에게 IBM 7080의 운영을 맡기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도로시에게 배울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떤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할 때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건 누가 막아서 혹은 어떤 건 정보가 없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을 텐데 그 걸림돌들을 지혜롭게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걸림돌들은 있습니다만 그 걸림돌들을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그걸 극복했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이고, 세 번째는 변화에 저항하려고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불안의 다리를 넘어서 다른 세계로 과감하게 나아갔다 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 우리의 직업이 혹은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른다 하는 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미래연구자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저는 언론사의 기자였는데요. 제가 한창 기자로 뛰었던 2005년에 저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긴 거죠. 미래학에서는 불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차이가 있을 때, 미래의 나는 영어로 얘기하면 future self거든요. 이 미래의 나가 현재보다 잘 못 살아날 거라고, 현재의 나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다 할 때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불안감도 있겠지만 미래의 나를 생각했을 때 오는 불안감이 훨씬 더 큽니다. 제가 딱 그랬거든요. 사실 기자의 삶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1시간 반짜리 영화가 있다고 치면 기자는 대략 영화가 흐른 지 한 1시간쯤 뒤에 느닷없이 그 영화관에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영화 보고 그 영화가 어떤지를 결말까지 예측해서 기사를 쓰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화가 지난 지 한참 만에 쓰기 때문에
아, 이 영화가 왜 만들어졌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사건은 벌어지고 그 사건의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늘 일어난 사건들을 뒤늦게 취재한다라는 늘 그런 자괴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만난 그 선생님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재 트렌드만 보지 말고 그 트렌드의 앞단계, 이머징 이슈를 좀 봐라.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에 여러 가지 전조가 있다. 그 징조들이 있다. 그 징조들을 먼저 앞서서 예측하는 그런 학문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배워보면 어떠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내가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미래학을. 그래서 그 길로 결심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또 전환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전환점을 누군가는 그냥 넘길 수도 있고, 또 그 전환점을 적극적으로 맞이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선택에 따라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양쪽 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바로 내가 뭔가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공이나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 전환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맞이하는지에 따라서 다음의 삶이 결정된다고 보는데요. 그때 미래를 예측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과거에 해왔던 대로 한다기보다 그 전환점에 내 미래에 어떠한 경로들이 있을 것 같고, 2개 혹은 3가지 그런 다른 경로들을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마무리인데요. 1편의 마무리인데, 미래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미래는 어떻게 형성되는 거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인데요. 미래는 바람과 조건이 만들어낸 시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바람은 나의 욕망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떤 꿈일 수도 있고요. 비전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비전을 이루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을 때, 한국에 의대가 없으면은 저는 한국에서 의사라는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죠. 또 의대가 있더라도 제가 의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또 제 꿈을 이룰 수 없는 거고, 그죠? 그러나 제가 의사라는 꿈이 있고 또 의대라는 것이 있고 의대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저는 아주 행운아인 거죠. 왜냐하면 제 미래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내가 뭘 원하는데 어떤 조건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면은,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2가지 중에 하나가 늘 부족하죠. 꿈은 있는데 조건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의대에 첫 번에 못 들어가더라도 더 공부를 해서 뭐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조건을 만들지 못하거나 기다리지 못해서 꿈은 있으나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꿈은 있을 때, 꿈은 있지만 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다리거나 만들거나 해서 나의 미래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조건은 충분히 있는데 꿈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꿈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내 조건에 맞는 꿈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조건과 꿈이 전혀 새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앞서서 히든 피겨스 말씀드릴 때 그 나사에서 달나라에 착륙했던, 근데 그 사례는 정말 조건도 없었고 예전에 그런 꿈도 없었던, 그죠? 그 대담한 꿈을 실현시킨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혁신가라고 합니다. 혁신가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낸 사람인 거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 할 때는 2가지 고민이 필요하다. 내 꿈은 뭐지?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뭐지? 내가 살고 싶은 사회의 모습은 뭐지? 비전은 뭐지? 이런 고민을 한편으로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뭐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개가 잘 마주쳤을 때 그때 내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건을 만들든지, 아니면 조건을 바꿀 수 없으면 내 꿈을 좀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매우 혁신적인 형태로
내 꿈과 조건을 새로 만나서 아주 혁신적인 형태로 내 미래를 만들어 가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고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2회차 강연을 잠깐 소개를 할 텐데요.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 또 오늘 저랑 같이 나눴던 이 다양한 얘기들을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해 보면서 네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나 미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벌써 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미래 예측의 시작이고 미래 준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갖고 만나고 싶어요. 10년 뒤에 나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될까? 10년 뒤면은 2030년쯤 되겠네요. 2030년에 나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낼까?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어떤 예측한다기보다 사실 우리는 10년 뒤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과거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10년 이상, 적어도 10년 이상은 현재보다 훨씬 더 잘 나갈 산업, 기업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나의 10년 뒤에는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